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사 여객 서비스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아야타의 에어라인 패선저 서비스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항공사 사무직에서의 효율적인 여객 업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여객 서비스 자격증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은 항공사 사무직에서 요구하는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고객 응대 기술, 여행 문제 해결 방법, 체크인 및 탑승 절차 관리 등은 사무직에서의 고객 서비스 관리, 예약 및 티켓팅 시스템 운영, 항공 스케줄 및 운항 관리와 같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항공사 내 다양한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공사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사 및 외국 항공사 사무직, 공항 직원, 취업 준비생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 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교재의 전체적인 목차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항공사의 여객 지상직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항공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공항에 대한 이해를 빠지면 승객한테 정확한 서비스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항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항 터미널, 출발과 도착 터미널, 그 다음에 트랜지트 에리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항의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천공항 신터미널이랑 다 찍어서 상황을 좀 풀어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객들의 서비스 플로우,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플로우, 업무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항공상품과 항공사 서비스입니다. 항공상품은 가장 기초적인 건 항공사는 항공좌석을 판매하기 때문에 항공상품의 가장 기초는 항공좌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상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 항공동맹체나 마일리지 프로그램,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생긴 저비용 항공사들의 프로그램 등을 살펴서 항공사가 수익 창출과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마지막에 특수 승객까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 3는 앵질러리 서비스라고 해서 부가 서비스인데요. 항공사들이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는 비용을 이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갈수록 지금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아지고 있죠. 코로나라는 안 좋은 상황도 있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항공 상품이나 호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 트래블 인더스트리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좌석을 통해서만 서비스 창출을 할 수가 없고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돈을 더 받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받지 않았던 돈들도 요새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챕터 3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챕터 2와 챕터 4 할 건데요. 챕터 4는 수화물 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수화물은 실제 화물칸에 실리는데요. 실리지 않는 무료 기내 수화물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리면서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무료 위탁 수화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승객의 타입, 패신저 타입, 어덜트냐, 차일드냐, 아니면 인펀트냐에 따라서 각각 수화물 규정이 어떻게 따른지, 그 다음에 환승 시의 규정, 그 다음에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운송, 위험물 반입, 전자제품 등에 대한 반입 등이 있는데, 동물 운송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긴 하지만 좀 낯선 부분이라서 제가 약간의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집어넣었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위험물 반입은 2010
9년 12월인가? 그러니까 2020년 1월 작년부터는 교통안전국에서 위험물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리스트를 제한 품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책에 실었고요. 그 내용들의 이제 리스트에 뭐 대부분 뭐 리튬 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챕터 5 OAG를 통한 스케줄 판도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장에 챕터 6에서 인더스트리 코드, 항공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코드, 그다음에 코딩들, 그다음에 약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항공사와 여러 가지 뭐 도시 코드에 대한 이해를 챕터 6에서 인더스트리 코드로 표현을 했고요. 챕터 7은 국제 운송 규정이죠. 뭐 항상 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바르샤바, 몬트리올, 시카고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항공사와 승객의 승객을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8은 사실은 이제 가장 마지막 아야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NDC, New Distribution Capability 해서 사실 챕터 8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행 산업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이만큼 또 비용에 대한 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새로운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도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NDC가 과연 무엇인가, NDC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항공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거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현재 있는 예약 발권 시스템들의 변화가 크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항공산업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맡을 수도 있고, 또 저도 어저께 뭐 여행사분들과 항공사분들 다 만나기도 했지만 NDC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약간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이하게 그냥 글을 현재 상황만 좀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부록에는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딩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채용 시, 업무 시 사용하시는 여러 단어들, 가장 주요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챕터 2에서부터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항공동맹체와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비스 클래스와 특수 승객에 대한 이 챕터 2는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다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항공 동맹체란 에어라인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근무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에 초창기 근무했을 때는 이런 얼라이언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시작했던 게 스타 얼라이언스. 사실 새 얼라이언스 중에 스타 얼라이언스가 가장 먼저 생겼죠. 97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처음에 창설된 항공사는 총 5가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에어카나다와 루프탄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타이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창립 멤버인데 항공사들이 이런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마케팅 차원의 얼라이언스를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항공 동맹체가 자신의 마일리지가 있죠. 자신의 마일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서로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저는 첫 근무지가 타이 항공사였는데 로얄 오키드 플러스라는 ROP 시스템을 자체 항공사에서 갖고 있었죠. 근데 사실 그 옛날에 뭐 2000년대도 전이니까 그 시기에 로얄 오키드 플러스라는 마일리지 멤버를 하고 계신 한국 분들은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 항공사들은 외항사라기보다는 국적기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국적기가 뭐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국적기가 우세하긴 하지만 외항사들과 같이 가격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기 선호도는 굉장히 다른 나라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항사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국적기를 선호하는 방식이 더 많았었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과거에는 지금은 뭐 한국인 승무원들이 많아서 승무원 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승무원 쪽으로 외항사에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참 좋은 여건이 되었긴 했지만
과거에는 사실 항공사의 외항사, 특히 외항사에는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승객이 탑승하셨을 경우에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 국적 내에서는 국적기에 대한 마일리지만 소유하고 외항사를 각각 다 드는 거는 사실 외항사를 탑승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1989년에 처음으로 노스웨스트하고 KLM 항공사가 공동 운항을 통해서 동맹체에 대한 협약에 동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랑 USA가 운수권까지 허용을 하면서 서로 협정을 서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마일리지나 자신들의 항공기 상품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대의 목적은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죠. 스타어라이언스는 97년에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원월드는 1999년, 그 다음에 스카이팀이 제일 늦게 2000년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체를 통해서 스타어라이언스라는 마일리지 공동체는 타이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에어캐나다 마일리지를 에어캐나다 항공권을 탑승했을 때 타이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아니면 에어캐나다 항공권을 무료로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항공 동맹체 내에서의 베네핏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맡게 되었죠. 이러므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스타어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스타어라이언스의 아시아나항공사 1개, 그 다음에 스카이팀의 코리아네어 1개 이런 식으로 각각 우리나라 국적기, 대표적인 국적기에 마일리지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얼라이언스 중에 스타어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이 다른 어느 동맹체보다 규모가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부분 20개 이상 항공사씩 다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사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항공사들과 마일리지가 다 공유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승객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타지 않아도 만약에 에어프랑스를 탑승을 했어도 스카이팀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가 있죠. 스카이패스죠. 스카이패스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항공사들, 얼라이언스 내의 항공사들의 항공기를 탑승한다 할지라도 다 마일리지를 서로 공유하거나 무료 항공권을 제공받거나 그 외에 약간의 마일리지의 적립도가 더 충성도가 높다 그러면 그 외에 베네핏, 무료 수화물을 추가로 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됩니다. 현재 스타어라이언스는 약 26개 항공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항공사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항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월드는 약 13개로 가장 규모가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이팀이 약 19개 항공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항공사들의 의사에 따라서 얼라이언스를 바꿔서 가실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새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대표적인 항공 동맹처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어라이언스는 아시아나, 스카이팀에는 대한항공이 대표적인 항공사이며 원월드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캐세이 퍼시픽 아닌가요? 그렇죠? 캐세이 퍼시픽, 브리티시, 피네어 이 정도가 대표적인 항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이렇게 주요한 3가지 항공 동맹체에 속해져 있죠. 근데 이런 항공 동맹체에 속해 있으면서 항공사들은 서로 항공 좌석이나 스케줄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직접 운항하지 않고 다양한 항공 상품을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서 가장 얼라이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강점은 일단은 직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를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항을 공유해서 공항 라운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일리지를 스카이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외항사들이 각 공항에 특히 인천공항의 모든 항공사들이 다 자체 라운지를 소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에어캐나다에 굉장히 큰 고객이다.
근데 에어 캐나다를 탑승할 때 라운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에어 캐나다가 속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의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운지를 얼라이언스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한다거나 항공기도 뭐 대한항공을 탔을 때 에어프랑스와 대한항공이 공동 운항하는 혹은 델타항공과 코리아네어가 공동 운항하는 이런 식으로 항공기 공유를 하면서 좌석 판매와 항공기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판매를 에어프랑스에서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프랑스가 마케팅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에어프랑스를 마케팅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어프랑스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실제적으로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지만 대한항공의 스케줄을 자사의 스케줄인 것처럼 표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오퍼레이팅 캐리어, 실제 운항을 하는 항공사로 보고 양사가 서로 항공기 하나를 가지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기에 대한 상품 자체가 하나 가지고 두 항공사 나눠 쓰기 때문에 두 항공사 자체는 승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항공기 한 대를 띄움으로 인해서 두 대를 띄우는 것보다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뭐 혜택 중에 또 하나는 뭐 가장 큰 거는 비용 감소겠죠. 직원을 덜 써도 되고 항공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뭐 서비스는 향상시킬 수가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있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승객은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타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프랑스를 타고 싶지만 에어프랑스 스케줄이 대한항공 코드쉐어 하는 스케줄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프랑스는 인천에서 파리까지 항공기가 한 편이라 할지라도 대한항공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한항공 스케줄까지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승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항공권 운임에 대한 절감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더 많은 데스티네이션,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 캐리어에서 가지 않는 다양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더 나은 스케줄로 공동 운항하는 항공사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풀 서비스 캐리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FSC라고 하죠. 다 제공을 하는 항공사들에 대해서 내용을 했고요. 사실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얼라이언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유플라이 얼라이언스하고 밸류 얼라이언스입니다. 효과를 아직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항공산업이 다시 재도약을 할 경우에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도 다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스타젯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퍼시픽, 아니면 제주에어,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또 제주에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주에어는 밸류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이스타젯은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이렇게 해서 저비용 항공사 두 가지에 각각 한 5개 정도 항공사가 들어가 있긴 한데 서로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변화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